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늘 가지고 있던 고민이기도 했고 그 고민을 불교 관점에서 어떻게 또 풀어볼 수 있을까 제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또 그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 에피소드를 함께 이야기 드리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기 공부하는 관심 분야에 매사를 연결지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범죄학을 또 전공을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범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이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를 한 3년 전에 과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경 지식은 시간에 대한 배경 지식은 좀 쌓기는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시간관이었고 불교 관점에서의 시간관은 제가 이번 법문 준비하면서 처음 접해 보았고 또 그래서 얼만큼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사실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아주 얕은 지식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불자인가?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아버지가 불자이신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절에 안 가시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어려서부터 할머니 품에서 반야심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자라셔서 지금도 반야심경을 외우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반야심경을 아직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나는 불자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불자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아들인데 이제 제가 절에 와 보니까 좋은 점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 절이라고 하는 절 문을 넘어서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안 다녀봐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우리 아들은 불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처음 이 불교를 접한 게 이제 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접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이건 종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철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생활 속에 녹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때까지는 종교라는 생각은 많이 못 해봤고 또 의지처나 안식처라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로 눈을 주는 그런 종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을 넘어서 생활로 이제 점차 종교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그 13년도부터인가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쓴 글을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떤 생각을 끄적였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10여 년 전에 봤던 글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글이 이제 옆방 교수님하고 대화 나눈 거였는데 제가 경찰학 박사로 범죄학 전공을 한 경찰학 박사를 받았는데 교수님 저는 소방학 전공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 교수 무슨 소리야? 그러시길래 저는 왜 급한 불만 끄고 다닐까요?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하는데 급한 불 끄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고민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이제 1년 전에 뭐 아니면 2년 전에 3년 전에 그 동일한 그 시기죠 시기 12월 말 이 시기에 썼던 글인데 이 시기가 항상 바쁜 시즌인 것 같아요. 뭐 과제 마감 시즌, 학기 마감 시즌 하면서 바쁜 시즌인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고민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고 10년 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라는 책 제목이 어느 순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어 들었죠. 나중에 이제 저자 이름도 보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산 책이었는데 이 저자가 필립 짐바르도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도소 실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이제 루시퍼 이펙트라는 이런 실험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시간에 대한 연구를 또 꽤 하셨더라고요. 그 아마 존 보이드라는 동료 학자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시간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저 나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불교학 서적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접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글을 찾아본 것이 법보신문에 불교와 시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소광섭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물리학과 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을 소개하고 계셔서
가볍게 시작한다고 했는데도 제 나름으로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 글을 좀 참고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순서는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시간관, 그리고 해석 수준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어찌 보면은 그 시간관의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의 시간관을 짧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내용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그 몇 가지 겪었던 에피소드나 또 읽었던 책에서 가볍게 좀 스쳤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교훈을 좀 얻어보자 이런 취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성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보편성, 절대성, 불변성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두루 적용된다. 전 세계 공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절대성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불변성이라는 것은 절대량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그런 것처럼 시간도 절대적인 또는 절대량이 있어서 불변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뉴턴이 이야기한 절대적 시간관에 따른 정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 절대적 시간 개념은 그 차후에 이제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공 개념의 등장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치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상대적 시간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간 개념이죠. 근데 이 시간 개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과학 기술의 발달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측정의 정밀도를 계속해서 제고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2월 달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3천억 년에 딱 1초 오차가 나는 그런 시계를 지금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그 원자시계에 대한 뉴스인데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1967년에 세슘 원자로 3천만 년 지날 때 1초 오차가 나는 시계가 개발되고 1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2억 년이 지나야 1초 오차가 나는 정도로 개발을 시키고 17년도에는 10억 년의 1초 오차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올 초에 3천억 년의 1초 오차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인간의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연구, 시간을 알아야 뭔가 세상의 원리에 근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고정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의 선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더 쫑긋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라디오 진행자가 이제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 3차전이 남아 있는데 그 경기 시간이 2022년 12월 2일 자정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2022년 12월 3일 0시 시작되는 0시 그리고 2022년 12월 2일 마감하는 자정 같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점이긴 하지만 계속 돌고 있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고 있는데
결국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후 관계가 있다는 그 선후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 점이 아니고 선이다. 사건이나 순간이 아닌 연속이다.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비가역성 부분입니다. 물을 좀 마시고. 제가 그 과정생일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금 형사법무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던 연구원 박사님 중에 한 분이 매 식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놓친 끼니는 평생 못 찾아 먹는다. 밥 먹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시간의 비가역성이 아닌가. 되돌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같은 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간의 비가역성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시간은 직진,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서 이것을 황금에 비유하는 아주 소중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의 개념들을 막 찾다가 또 재미난 내용을 하나 찾았는데, 아마 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우파의 이제 댄서죠. 이 모니카라는 댄서가 나와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는데, 아버지의 시간은 아버지가 계시던 방 안에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고 봤더니 방을 이제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하고 본인들이 쓰시는 물건들을 놔두고 있는데 군대 시절에 가져왔던 군대 시절에 받아왔던 어떤 기념품, 또 부모님의 연애 시절 사진,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봐주는 아버지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방 곳곳에 장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방은 아버지의 시간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공간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볼까? 시간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성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용수보살이신데요. 시간의 공성을 주장하시면서 시간은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앞서 또 말씀드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 역시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철학 주장, 이론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점차 입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증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죠. 과학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구 중력장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의 시간과 지하 땅 지층에 가까운 곳에서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를 아까 앞서 봤던 원자시계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간을 재본 거죠. 재봤더니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뒤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도솔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상계가 있죠. 천상계에서의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달리 가고 있다라는 것도 또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대성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뭔 노래가 이렇게 빠르지? 하면서
근데 BPM을 보니까 138 BPM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심장박동, 인간의 심장박동 BPM이 128 BPM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빨라지면 호흡이 이제 뛰는 거죠. 뭔가 움직이고 싶어지고. 그래서 실제 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그 해외 토픽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헬스장 운영을 할 때 BPM을 조정을 했어요. 100에서 120 BPM까지만 노래를 틀어라. 그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뛰면서 비말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뭐 이러면서 이 BPM 조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K-팝이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데, K-팝 노래 중에 상당수가 150 BPM을 넘기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노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150 BPM을 넘기는 노래들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은 더 빠른 속도 안에서 빠른 노래를 듣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게 이제 절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법주사의 템플스테이를 갔었는데 이 반야심경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박자를 놓치는 거죠. 근데 또 그 관련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해인사나 송광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반야심경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왜 났을까? 물론 이제 그 절마다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금까지 맥을 이어져서 그 반야심경의 속도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월드컵 이야기 또 한번 드립니다만은, 가나와의 그 후반 10분 추가 시간 10분이 가나 응원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똑같은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어떤 입장에 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으로 이제 용수보살님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사회심리학 관점에서의 시간관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짐바르드와 존 보이드가 이야기하는 시간관이라는 것은 각자가 시간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봤던 가나 국민과 우리 국민 응원단의 그 차이, 물론 이거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시간관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도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관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마지막에 초월적 미래지향 시간관이라는 것 하나 더 추가해서 총 6가지 시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립 짐바르드의 시간관 첫 번째로, 과거 부정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반대로 과거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보다 감상적으로 이해하고 향수 어린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속담을 찾아보니까 과거 부정 시간관에서는 재버릇 개줄까? 3살 버릇 80가도 못 고친다. 뭐 이런 류의 속담이 어울리는 것 같고요. 과거 긍정 시간관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또는 놓친 고기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를 긍정하느냐 과거를 부정하느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냈느냐, 아니면 그걸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현재 쾌락적인 시간관과 현재 숙명론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현재 쾌락적인 시간관은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삶에 대한 쾌락적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태도. 그래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그런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숙명론적인 시간관은 삶에 대한 운명적 태도, 또 무기력하고 변화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현재 숙명론적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저희 이 분야에서 이제 또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정세상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사 일어나는 것은 세상은 매사 바람직하게 돌아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현재 숙명론적인 그런 태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가 거기에 그때 갔으니까 일이 그렇게 일을 당한 거지. 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세상 가설이라는 그 공정세상 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더라라는 것인데 현재 숙명론적인 관점도 그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속담으로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아끼다 똥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쾌락 시간간 뭔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자꾸. 예. 현재 숙명 속담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뭐 대문 밖이 저승이라. 현재에서 순응하고 살아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시간관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초월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으로 나눠집니다.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미래의 목표와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만족을 지연시키고 시간 낭비적 유혹을 거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특히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시간관이 바로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을 좀 더 강요하고 근데 요즘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MZ 소위 말하는 MZ 세대에서 굳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해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수업 중에 저는 이제 수업을 매 학기 시작하면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관심사가 바뀌는 걸 좀 봤거든요. 미묘한 감지가 되는데 학생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글을 보고는 그 클래스에 한 서너 명이 그런 글을 썼길래 이번 학기는 아픈 애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차 그게 이 친구들의 어찌 보면 최근의 트렌드가 건강에 대한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이거는 어찌 보면 7, 80년대 개발을 강조하는 그 시기에 좀 강조되는 그런 시간관이 아니었는가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마시멜로 한 개 참으면 2개 줄게. 이게 미래 시간관이거든요. 초월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죽음을 넘어선 시간들을 중시하고 육체가 사망한 뒤에 영적인 삶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을 잘 조절하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결과들을 조금 염두하는 그런 관점이 초월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월적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관련된 그 속담을 찾지는 못했는데 어찌 보면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10년 적공이면 한 가지 성공을 한다.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초월적 미래지향적 또는 미래지향적 시간관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시간관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엇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과거 부정적 시간관 그리고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은 해로운 시간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배척하자, 완전히 없애자, 0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의 시간관은 사람마다 이 6가지 시간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쪽에 좀 더 강한 성향이 있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6가지 시간관을 균형 잡힌 시간관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 잡힌 시간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문에 보니까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법까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과거 부정 현재 숙명 시간관은 평균 이하로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머지 뭐 미래지향이나 초월적 미래지향 또는 그 과거 긍정이나 현재 숙명론적 현재 그 쾌락주의적 성향은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갖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의심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이건 역시 보편적인 이야기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드는 생각이 현재 쾌락주의 시간관은 일상에 찌든 직장인에게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쾌락을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관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약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 걸린 청소년에게 이것도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맞지 않겠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시간 혹은 그 대상 자체에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석 수준 이론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 법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간이 짧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추가로 급히 넣어본 건데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세상을 보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해석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식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벽돌공의 직업인식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벽돌공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밥벌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을 짓는 벽돌공에게 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기 일을 바라보는 자기 일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상위 수준 해석과 하위 수준 해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상위 수준 해석이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상위적이고 일관적이고 탈맥락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상위 수준의 해석이라고 한답니다. 하위 수준의 해석은 구체적이고 부차적이고 표면적이고 하위적이고 비일관적이고 맥락적이고 비구조적인 그런 해석 방식을 하위 수준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느냐 아니면 표면에 집중하느냐 이 차이가 상위 수준의 해석이냐 하위 수준의 해석이냐 이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위 수준의 해석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것이죠. 하위 수준의 해석이라고 하면 숲속에 들어가서 풀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now, here, self 이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심리적 거리감이 될 것입니다. 대상과 사건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인데 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멀다고 느끼는지 가깝다고 느끼는지 이걸 이제 식별하는 것을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추상적인 기억이나 예측으로
이제 보는 것은 굉장히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요거는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2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 거리감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거리감을 느끼는 차이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1년도 굉장히 멀게 느끼는 사람, 한 달만 해도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라는 고민도 바로 이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년이나 아니면 최소 5년, 1년 또는 월 단위로 뭔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막 처리하고 집중하는 데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확률적 거리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간적 거리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학교 오는 거리가 제가 그 지방에서 이제 살다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와서는 학교 통학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면 뭐 그건 보편적이다. 어딜 갈 때 1시간 정도 걸리는 건 보편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고향에 있을 때는 1시간이면 굉장히 먼 거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멀리 간다고?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공간적 거리감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경험해 보셨을 텐데 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넓던 운동장이 지금 굉장히 좁아져 있는 이것도 공간적 거리감이 좀 차원이 달라진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하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확률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범죄 두려움을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확률적 거리감의 개념으로 연결시켜 보면 나에게 어떤 범죄가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 이것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낮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종의 확률적 거리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감으로 연결지으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 아니면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두려움이 더 크냐 당연히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쪽이 더 크겠죠. 결국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더 가깝게 느껴질 때 훨씬 더 그 민감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불교에서의 시간관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도솔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도솔천에서의 하루는 인간세 400년과 같다. 그리고 도솔천 사람의 수명은 인간세 5억 7,600만 년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이 건물 옥상에서 450m 높이에서 시간 잰 거하고 지상에서 잰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삼국유사의 일현 스님께서 지은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유사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 시간을 우리가 절대적 시간관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불가역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삼국유사의 시간관을 보면 과거로도 갔다가 현재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역적이라는 것이죠. 또 중첩되어 있고 또 윤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순환성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의 시간관은 자연적인 시간관, 이 자연적인 시간관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의상대사의 법성계에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화엄경 60권을 7원 39 210자로 읊은 시라고 합니다. 지금 법성도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법성도 그림 안에서 이제 두 그 구를 빼온 것입니다.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없이 머나먼 무량겁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한없이 머나먼 겁이어라. 이 말은 시간의 상대성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불교에서의 시간관은 결국 상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이제 공사상으로 정리하신 내용인데 연기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공이며 고정불변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성이므로 연기가 곧 공이고 공이 곧 무자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정불변의 자성의 개념, 즉 시간관의 개념으로 하면 절대적 시간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정불변의 자성의 개념은 중생의 망상인 희론에서 일어난다. 망상이다. 망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우리가 시간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망상적인 관념일 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고 하면 이 연기법이 될 텐데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바로 시간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 시간관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 가운데 19장 시간의 고찰이라는 파트를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나 공간상 상중하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 관계성만 말할 수 있을 뿐 어떤 본질이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시간의 머무름이든 흘러감이든 인식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의 상을 말할 수 없다. 사물과 현상을 바탕으로 시간이 있다고 파악하면 일체 법이 공한 것인데 어떻게 시간이 실체로서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시간의 실체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시간의 상대성 개념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뭐 실천을 굳이 한다기보다 제가 겪었던 또는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제가 앞서 이제 나는 왜 시간에 쫓기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또 한 권의 책을 한 3년 전에 지어들었던 책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멋지죠. 너무 이 제목이 와닿아서 얼른 지어들고 봤는데 이 작가가 딱 제 또래더라고요. 40대 중반.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어떤 직업을 살기보다는 그냥 놀고 먹는 직업, 한량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글쓰기의 재주가 있어서 이 글을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글로 남기고 있는데 글쓰기의 재주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웹툰 작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들이 이분이 직접 그린 그림들인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는 늘 이 말을 듣고 살죠.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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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40대가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는 이 믿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책 전체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사파가 있는 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 아닐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과연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실패하면 어떻게? 라는 걱정을 우리는 늘 합니다. 답으로 제시해 준 것이 심플하죠. 엄청 후회하면 돼. 근데 실패를 두려워했던 건가? 아니면 후회할 걸 두려워했던 건가? 이 어떤 게 나의 본질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것, 뭐 도전하는 게 늘 좋은 거라고 우리 배워왔지만 또 이것도 하나의 강요일 수 있긴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라는 생각 때문에 늘 우리가 움츠려들고 뭔가 그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엄청 후회할 생각 한번 하고 덤벼본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건데 그런 후회할 걱정을 했던 거 아닐까? 그렇다면 후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투자를 아쉬워했던 거 아닐까? 내가 잃을 거를 아쉬워하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쥐고 있는 거죠. 이 작은 것 하나를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확보한 거니까. 확보했던 것까지 다른 걸 도전하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비용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쥐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관이 옆에 한 명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세요. 네. 근데 포기하라고 옆에서 북돋아주는 사람은 잘 없죠. 포기하지 마,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 재미난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 어떤 여성분이 거울 앞에서 이제 나가기 위해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꿈꿔왔던 내 모습을 그려보자. 다 화장을 하고 나서 완마 넌 누구냐 이런 모양이죠. 근데 왜 이런 비극적인 결론으로 결말이 났을까 보면 잘 그리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우린 늘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힘을 빼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을 빼고 조금 놓고 이렇게 산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가 제 나이 또래여서 그랬는지 굉장히 보면서 킥킥대면서 혼자 연말에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명상이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그 이제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동 쪽으로 이렇게 북악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요. 올라가서 산 중턱에 앉아서 바위에 딱 걸터 앉아서 바람도 쐬고 명상 한번 해봐야지 하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참을 앉아 있다가 눈을 딱 떴어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온갖 생각 날아가는 생각을 막 이렇게 날려 보내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하면서 끙끙대면서 앉아 있었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갔다. 제가 명상을 잘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불교학부의 서광 스님께 이제 어떤 회의하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하시는 말이 시간에 집착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명상을 내가 진짜 내 안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 겉으로 시간이 얼마나 갔지? 형식적인 것? 형식이라고 할 수도 없죠. 껍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띵 했습니다. 그러시면 다행히 한마디 덧붙여 주신 게 명상은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상을 제대로 깊이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도 짧게 이렇게 휙 가기도 합니다. 그게
여기 써놓은 것처럼 깊은 명상에 빠지면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땅 냄새도 맡고 흙 냄새도 맡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온종일 즐기면서 명상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지에 이를지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 명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면서도 내가 시간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일이 굉장히 많죠. 여기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신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동시에 막 처리를 하다 보면 궁지에 몰려서 말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는, 꽉 끼어 있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면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을 이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약속한 기일을 못 맞추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탁 끊겨버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고무줄이 끊기고 나면 이 앞을 가리고 있던 뭔가가 쫙 거치면서 아주 그냥 해방감을 느껴요.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이 뭔가 일을 그르친 거니까. 근데 마음 속으로는 평온하고 평화롭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루도 채 안 지나서 뭔가 또 다른 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여유가 생겼어. 뭐를 또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제 마음이 시간에 쫓기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렸더니 스님 말씀이 이 무엇을 움켜쥘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무엇을 놓을까, 어떤 걸 보낼까, 흘려 보낼까, 놓을까, 이걸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그 반성도 되고 깊은 좀 이렇게 감화를 받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맨날 뭔가 붙잡고 뭔가를 하려고만 할까? 뭔가 놓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의 상대성 개념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절대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내 시간을 여유롭게 잘,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답을 정확하게 찾은 건 아닌 것 같고 실마리 정도 찾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훈련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개똥 철학 같은 이런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